안녕하세요. 저는 중견 제조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이게 정말 제가 겪은 일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해본 저에게 말이죠. 저는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봤습니다. 친구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럴 나이에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암으로 5년을 투병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10년을 더 간병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효자다. 그 복은 나중에 다 받을 거야.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청춘을 병원에 다 바친 셈이더라고요.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였어요. 부모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외아들로 자랐죠. 형제가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컸어요.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뭐든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분들이었거든요. 비싼 자전거, 컴퓨터, 핸드폰, 혹시라도 제가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힘든 형편에도 내색 한 번 없이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과장까지 승진했지만 남들처럼 빠른 승진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간병 때문에 야근도 자주 못하고 회식도 빠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박 과장, 자넨 능력은 참 좋은데 너무 집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한 번은 부장님이 절 보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부모님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사실 20대 후반부터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됐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5년 동안 제 통장에 있던 돈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도 전세 자금으로 모은 돈도 다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면목이 없다. 나 때문에 돈을 이렇게 쓰게 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건강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얼마 안 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나중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죠. 나쁜 일은 그렇게 몰려서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결국 어머니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2배로 늘어났지만 어머니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퇴근하고 병원 들려서 어머니 저녁 식사 도와드리고 주말엔 종일 병원에 있었죠. 저 아들 좀 보세요. 매일 와서 어머니 챙기는 거. 요즘 저런 아들 없어요? 같은 병실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전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효자라는 말이 참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니 제 나이 40이 넘어 있었어요. 통장엔 돈도 별로 없었고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가 남은 전부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송년회 자리였습니다. 평소엔 그런 자리를 피했는데 그날따라 부장님이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죠.
박 과장님이시죠? 저는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때쯤 우연히 아내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꺼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죠.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10년 고생하다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참,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지칠 때가 많은데. 어머, 그러셨군요. 근데 혼자서 모시느라 더 힘드셨겠어요. 대단하세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지침을 아는 사람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였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대화가 깊어지고 만남도 잦아졌죠. 준호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 같아요. 부모님 극진히 모신 걸 보면 알 수 있죠. 미연 씨야말로 대단해요. 아버지 병간호하면서도 일까지 하시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연애는 꿈도 못 꾸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까요? 아내는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병원 서류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부모님 제사 때도 함께 해줬죠. 준호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또 주변에서도 우리를 보며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늦게 만난 만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드디어 저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상견례를 하러 처음 아내의 집에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대치동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어서 와요. 아이고, 우리 미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장모님은 생각보다 저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었는데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친근하셨죠. 그동안 부모님 병수 바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미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장모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부모님 모시는 자식이 어딨어요.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우리 미연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장모님의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장인어른도 과묵하시긴 했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데 그날은 꽤 멀쩡해 보이셨죠. 우리 미연이 잘 부탁하네. 늦게 만난 만큼 더 아껴주게. 네, 아버님. 꼭 그러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장모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결혼 날짜를 잡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게 어때? 뭐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장모님, 그래도 그건 좀... 아이고, 뭘 그래요. 서로 다 잘 알고 결혼하는 게 좋죠. 마침 제가 딸 결혼하면 주려고 사놓은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지내봐. 둘이 적은 나이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아내도 좋다고 하고 장모가 계속 권해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장모가 알려준 주소로 가봤더니 깔끔한 빌라였어요. 장모님이 관리를 정말 잘해놓으셨네. 새 집 같아. 엄마가 인테리어도 새로 다 했대, 우리를 위해서.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든 게 새 것이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다 해주시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지만 장모는 전화로 계속 별것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그렇게 결혼 전에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처가 식구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장모님은 반찬을 해오고 처제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고 과한 관심이 때로 부담스러웠지만 조금씩 적응이 돼가니 가족이 없던 저한텐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박서방, 우리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진 않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북적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제 삶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낯설면서도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죠.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보니 장인어른이 서 계셨는데 팬티만 입고 계셨어요. 황급히 문을 열었죠. 아버님,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 장인어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뛰어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아버지 또 이러시네. 요즘 치매가 너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장인을 거실로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을 다 꺼내 먹기 시작하신 겁니다. 배고파. 며칠 굶었더니 아무도 밥도 안 주고 배고프단 말이야. 아버님, 금방 저녁 드셨잖아요. 그만 드세요. 하지만 장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입안에 음식을 쑤셔 넣듯 밀어넣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는 겁니다. 아버님 안 돼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너무 늦었더라고요. 이미 거실 바닥에 실수를 저지른 후였죠. 아내는 울면서 청소를 시작했고 얼굴도 못 드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옆에서 말없이 도왔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치매 때도 이런 일 많았어요. 이해해요. 정말 머리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막상 겪으니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청소하고 장인어른을 씻기고 나니 출근 시간이 다 지나 있었죠. 아무래도 오늘은 회사 쉬어야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말해서 아버지 못 오시게 할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인의 돌발 행동은 계속됐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장인어른이 또 찾아오셨죠. 그땐 낮이었는데 마침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죠. 전 장인어른의 상태를 보기 위해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또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식사는요? 밥은 드셨어요?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장인은 저를 전혀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 회사 서류예요. 만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찢어버린 거예요. 몇 날 며칠 준비한 자료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이게 뭐야? 내 집에 이상한 게 있어. 장인어른은 계속 서류를 찢으시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겨우 진정시키고 장모님께 연락했지만 장모님이 오실 때까지 1시간이 걸렸죠. 제가 수습하긴 역부족이었어요. 아이고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아휴, 우리 영감이 또 여기까지 와서 사고를 쳤네. 장모님, 이 서류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바로 내일 발표인데. 아유, 어떻게 어쩜 좋아. 회사에 어떻게 잘 말해보면 안 될까?
그날 밤을 새워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지만 완성도가 떨어져서 상사한테 크게 혼났죠. 박 과장, 이게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일주일 후엔 더 큰 사고가 났어요. 장인어른이 제 노트북에 물을 쏟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회사에서 노트북을 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고장났어. 데이터도 다 날아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새 노트북 하나 사줄게.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지만 날아간 데이터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장인어른이 집에 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길래 전 그날 재택이라서 문을 열어놓은 채로 일을 하고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계속 대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점심 드실래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뭐 보고 계세요? 대답이 없어서 거실로 나가보니 장인어른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서재 책상이 미묘하게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설마... 아니나 다를까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지갑도 통째로 없어졌고요.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까지 다 들어있던 지갑이었는데 말이죠. 아니, 치매인분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만 가져가지?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서랍 안에는 비싼 만년필도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오직 통장, 도장, 지갑만 쏙 빼가신 거예요. 마치 뭘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몇 분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고객님, 지금 대치동 지점에서 어르신 한 분이 고객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시는데요.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셔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1,000만 원이요? 그분 지금 거기 계세요? 방금 나가셨습니다. 비밀번호 3번 틀리시곤 그냥 가셨어요. 1,000만 원이라니 제 통장에 그 정도 돈이 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급하게 처가에 전화했더니 장모님이 받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지금 제 통장이랑 지갑을 갖고 가셨어요. 어머, 정말? 우리 영감이 또 그렇게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린 말렸는데. 근데 이상한 건 장모 목소리였어요. 놀라긴 했는데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아버님 집에 계세요? 방금 들어왔는데 잠깐만. 어머, 박서방 지갑을 갖고 있네? 전화 너머로 처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또 그것까지 가져왔어? 그거 말고. 그리고는 갑자기 조용해졌죠.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장모님, 들리세요?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내가 지금 바로 갖다 줄게. 정말 미안해. 자네가 이해 좀 해줘. 1시간 후 장모님이 왔는데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어요. 아내도 함께 왔는데 둘이 계속 미안해서 그런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기 통장이랑 도장이에요. 지갑도 있어. 다 확인해봐. 확인해보니 현금 30만 원이 비어있더라고요. 현금이 좀 없어졌네요. 어머, 얼마나? 이 사람이 다른 데 뒀나? 내가 가서 찾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아내가 급하게 말을 막듯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병원 가는 길에 배고파서 뭐 사드셨을 수도 있지. 내가 줄게. 네? 병원이요? 아버님이 병원을 혼자 가세요? 순간 둘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가끔 혼자서도 갈 때가 있는데 다니던 데라 길은 아니까. 근데 어떻게 은행 위치도 정확히 알고 통장이랑 도장을 찾아서 가셨을까요? 장모가 얼른 대답했어요. 치매가 원래 그렇다잖아. 옛날 기억은 생생하고 반복적으로 하던 행동은 기억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영감이 은퇴 전에 회계 일을 해서 그런가 봐. 몸이 기억하는 거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었지만 그땐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여보,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엄마가 절대 안 된대.
끝까지 집에서 보시겠다고.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 저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고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의 행동이 정말 치매 때문인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내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 씨, 아버지께 좋은 시계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어때? 시계? 남자한텐 좋지. 얼마 정도 생각하는데? 좀 비싸더라도 기왕 해드리는 거 명품으로 사드리고 싶어. 명품? 근데 아버님이 치매신데 그렇게 좋은 걸 왜...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 요즘 상태 보면 더 그런 생각 들어. 떠나기 전에 최고로 좋은 것들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당신도 부모님 보내고 못 해드린 거 후회 안 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 그리고 당신 정장이랑 구두도 아버지께 드리면 안 될까? 내 걸? 왜? 아니, 아버지 발 사이즈랑 비슷하잖아. 당신 잘 입지도 않는 것 같던데 정장이랑 구두 아버지도 한번 입어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멋쟁이였거든. 근데 그건 내가 유일하게 가장 비싼 옷인데 좋은 자리 갈 때도 입고. 내가 새로 사줄게.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제발 아버지 위해서 양보해줘. 아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아끼던 정장과 구두를 장인어른께 드리기로 했죠. 뭐 저야 앞으로 살 기회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명품 시계도 월급을 털어서 구매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다는 아내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고마워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도 다 이해해주고. 그래,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나저나 장인어른이 좋아하면 좋겠네. 근데 이상한 건 장인은 그 선물을 받고도 별 반응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치매 때문인가 싶었는데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새벽마다 말없이 찾아오고 짐을 뒤지는 계속되는 장인의 돌발 행동에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재택근무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아버님, 좀 집엔 못 오게 할 수 없을까? 적어도 내가 있을 땐.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뭐라고? 아니, 아버지 아픈 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회사에서도 이미 경고를 몇 번 받았고. 당신도 부모님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까지 질렀어요. 가족이면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할 땐 내 가족도 받아들인 거지. 여보, 진정하고 얘기해. 나는 단지... 됐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가족은 남이다 이거잖아. 정말 실망이야.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차가워진 태도였죠. 어디가? 친정에 가 있으려고. 당신이랑 있으니까 숨이 막혀. 잠깐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충분히 대화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아니, 난 당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안 돌아올 거야. 그렇게 아내는 처가로 떠났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막막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자책도 들었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처가를 찾아갔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서운할 만하겠더라고요. 장모님, 미연이 안에 있나요? 저 왔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왔네. 얼른 들어와. 장모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왠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우리 미연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박서방이 좀 서운한 말을 했다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거실에 있던 아내는 절 보고도 고개를 돌렸어요. 처제도 옆에서 차갑게 쳐다봤고요.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형부 진짜 너무했어요. 우리 형부 우리 식구다 생각하고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데 형부가 그런 말 했다니까 진짜 저도 서운해요.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했거든요.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당신 가족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응, 정말이야.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그때 장인이 거실로 나오셨는데 그날따라 정상적으로 보이셨어요. 사위, 미안하네. 내가 배를 많이 끼쳤구만. 내가 아파서 그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연이가 자네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화해하고 잘 지내게. 장모님도 거들었어요. 그래,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지. 사위가 좀 참아줘야지, 가족인데. 결국 눈물에 화해를 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뤄뒀던 결혼 날짜도 잡았죠. 2달 후로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 당신 지켜볼 거야. 그 약속 정말 잘 지키는지. 먼저 사과해줘서 나도 고마워. 화해의 기쁨에 취해 있던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걸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호텔에서 조촐하게 진행했는데 제 쪽 하객은 정말 적었어요. 회사 동료 몇 명과 친구 현수 정도였죠. 부모님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살아계셨더라면 올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싶었죠. 그때 씩씩한 목소리로 나타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야,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야, 축하한다. 현수는 대학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시사 프로그램 PD로 일하고 있었어요. 야, 고맙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야, 근데 신부 쪽 하객이 엄청 많네?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 쪽은 100명도 넘게 온 것 같았어요. 반면 제 쪽은 10명도 안 됐죠. 좀 쓸쓸했지만 아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이 준비해온 편지를 읽으며 축사를 할 때였어요.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미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날 장인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어요. 정장도 딱 맞게 입으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고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할 때 장모님이 다가와서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박서방, 축의금이야. 받아. 아이, 장모님, 이건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많기는. 신혼여행 가서 미연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봉투를 열어보니 액수가 많아 보였는데 부담스러웠지만 장모님이 계속 권해서 받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뭘, 우리가 더 고맙지. 이렇게 좋은 사위 만나서. 정말이지 그날은 모든 게 완벽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현수가 피로여행 끝나고 저를 따로 불러서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야, 근데 장인어른 치매라면서 진짜 맞아? 오늘 보니까 완전 정상이던데? 치매셔. 꽤 심한 편인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 그래? 아니, 저게 저렇게 조절이 되는 건가? 아니, 뭔가 이상한데. 내 직업병인가? 아니, 무슨 소리야. 야, 오늘 내 결혼식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어쨌든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때 현수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게 후회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단꿈에 젖어 신혼여행을 발리로 일주일 일정을 떠났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눈을 번뜩이면서 매장을 돌더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면세점 좀 둘러보자. 가족들 선물 좀 사야지. 벌써? 도착해서 사도 되잖아. 아니야, 여기가 더 싸. 엄마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더 낫대. 면세점에서 아내는 명품 매장만 들락날락했어요. 향수, 화장품, 지갑, 쇼핑백이 넘쳤어요. 근데 여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다 얼만데. 신혼여행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저기 가방 좀 볼까? 명품 가방 판매장에서 아내는 눈이 반짝였어요. 직원이 여러 개를 꺼내 보여주자 하나씩 들어보더니 말했죠.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 큰 거 3개 다 살게요. 뭐 3개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중에 아기 나오면 기저귀 가방 필요하잖아. 크기별로 있으면 좋아. 병원 갈 때는 작은 거, 여행 갈 때는 큰 거. 우리 여행 갈 기회도 많이 없는데 이때 사야지.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을 3개나 사면서도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결혼 전엔 검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발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체크인하자마자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여보 좀 쉬었다 가자. 비행기 타느라 피곤한데. 금방 다녀올게. 여기 시내에 좋은 가게가 있대. 곧 문 닫을 시간이라서 그래. 결국 같이 나갔는데 또 명품 시계 매장이었어요. 근데 장인어른 시계는 저번에 샀잖아. 이건 엄마 거야. 아, 사촌동생 것도 하나 사야겠다. 우리 많이 도와주거든. 뭔가 이상했지만 신혼여행에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신혼여행 내내 아내는 가족들과 수시로 통화했어요. 하루에 5번은 기본이었죠. 엄마, 잘 도착했어. 아, 그거? 다 샀어. 아내가 제 눈치를 보더니 자리를 피해 통화를 계속했어요. 발코니로 나가서 한참을 통화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들리는 말들이 이상했어요. 그것도 진행했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알아서 잘했어. 엄마, 그 서류는 다 준비됐지? 응, 알았어. 저녁을 먹고 있을 때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처제인 것 같았죠. 전화 왔어? 뭐? 벌써? 아니, 좀 더 기다려야지. 제가 다가가자 아내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또 말썽을 피우셨대. 하여튼 며칠을 못 간다니까.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나 신혼여행 왔는데 괜히 기분이 그렇다. 연애 때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왜? 신혼여행 재미없어? 싸운 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미연이가 계속 가족들이랑 통화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뭐 어떡해?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가가면 전화를 끊어. 현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야, 그거 확실히 수상하긴 하다. 혹시 모르니까 통화 내용이나 이상한 건 메모해둬. 메모? 왜? 그냥 만약을 위해서. 그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야, 그리고 사람 일 모르는 거야. 현수의 조언대로 저는 그날부터 이상한 점들을 핸드폰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줄은 그땐 몰랐죠. 신혼여행 마지막 날, 아내는 마지막 날이라는 핑계로 또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미연아, 이미 충분히 많이 샀잖아. 우리 짐도 너무 많아.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나도 뭐 좀 사고 싶어. 결국 또 명품 매장에 갔고 아내는 자기 가방을 2개 더 샀어요. 그날도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이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환불 가능한가요? 네? 환불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산지 5분도 안 돼서 환불을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발리에서 돌아온 지 3일째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거실에 캐리어를 끌고 나와 있었어요. 전 처음에 여행 갔다 온 짐을 다시 정리하나 했어요. 어? 그건 또 왜 꺼내? 정리하려고?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아내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신혼여행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3일 만에 이혼이라뇨? 당신은 가족을 나처럼 아끼지 않는 것 같아. 우린 안 맞아. 미연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뭐 서운하게 했어? 갑자기가 아니야. 신혼여행 내내 생각했어. 당신은 내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전에도 아버지 일로 그렇게 불평했잖아. 그건 이미 사과했잖아.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는 차갑게 웃었어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야. 이미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뭐? 언제?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었잖아. 어제. 그리고 이 집은 엄마가 준 집인데 왜 상의를 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제발 이유라도 제대로 말해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화로 풀자.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면 진작에 풀었지. 당신은 이기적이야.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극진히 모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귀찮아하잖아. 그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문제는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황급히 따라가며 붙잡았죠. 미연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사랑했잖아. 무슨 사랑? 그런 건 없었어.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도장 찍어서 보내줘. 변호사? 벌써 변호사까지? 대체 언제? 우리 집 식구들도 이제 당신 보기 싫대. 그래서 같이 준비한 거야? 아내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회사에 전화해서 며칠 더 휴가를 냈어요.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는 폐인처럼 살았어요.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무시당했죠. 나중에 장모님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해봤지만 차갑기만 했어요. 박서방, 지금 미연이 마음이 확고해. 그냥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빨리 나와. 나 아까 너희 장인어른 봤어. 룸사롱에서. 뭐? 무슨 소리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현수 집에 도착하니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현수 얼굴도 상기돼 있었죠. 내가 어제 강남 룸사롱 불법 영업 취재하다가 봤어.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치매 환자가 룸사롱에서 양주 마시면서 여자들이랑 놀고 있더라? 현수가 몰래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말 장인어른이 맞았어요. 제가 준 정장을 입고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젊은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크게 웃고 있었죠. 이게 진짜 우리 장인이야?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현수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룸사롱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 단골이래. 일주일에 2-3번은 온대. 오면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오늘 낮에 확인했어. 근처 공원에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화투 치고 있더라. 뭐? 화투를? 돈 걸고. 판돈이 꽤 컸어. 한 판에 10만 원. 현수가 보여준 사진 속 장인은 너무나 정상적이었어요. 화투패를 들고 집중하는 모습, 돈을 세는 손놀림, 치매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준호야, 너희 처가 식구들 제대로 아는 거 맞아? 나도 모르겠어. 이게 대체... 제 손이 떨렸어요. 배신감, 분노,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더 파헤쳐 봐야겠어. 이건 절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날부터 현수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일단 네가 가진 서류들부터 확인해보자.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뒤지던 중 중요한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통장, 보험증서, 집계약서, 감쪽같이 다 없어졌네? 그것도 계획적으로 가져갔을 거야. 분명해.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준호 고객님, 최근에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셨는데 이틀 전에 또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전 신청한 적 없는데요.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상하네요. 도장 모양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위조였어요. 장인이 훔쳐간 도장으로 몰래 파서 만든 가짜 도장이었죠. 그리고 대출 신청서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대출이요? 얼마짜리요? 3천만 원이요. 다행히 아직 승인 전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늦었다면 제 이름으로 빚까지 지게 될 뻔했죠. 그리고 서서히 처갓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현수가 동네 취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이 더 충격적이었죠. 이 동네 어르신이 너희 처가 유명하대. 딸들이 결혼했다 이혼했다 반복한대. 몇 번이나? 최소 10번은 넘는 것 같다고 하던데. 항상 40대 돌싱이나 노총각만 골라서. 그 이야기를 해준 부동산 사장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집 조심하셔야 해. 진짜 우리 동네에선 다 알아요. 사기꾼 집안이라고. 근데 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증거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 집안의 사촌 동생인가가 변호사라서 법적으로 빈틈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던데. 신고한 사람들도 다 역으로 당했어요. 진짜 무서운 집이야. 그리고 3년 전 피해자 김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도 장인이 치매라고 집 어지럽히고 나중에 이혼하면서 3억 정도 뜯겼죠. 재판은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졌어요. 증거 불충분. 그 집에 변호사가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김 사장이 보여준 재판 기록을 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증거가 부부간 합의로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조직적이요? 네. 온 가족이 역할 분담해서 움직여요. 연기하는 아버지, 동정심 유발하는 어머니, 법적 처리하는 둘째 딸, 그리고 미끼 역할의 큰딸.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다니까요. 제가 완전히 그들의 그물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곧장 현수와 함께 직접 처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녹음기랑 몰래카메라 준비했어? 근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네가 문 앞에서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상황 파악할게. 처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언제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모함이에요. 모함이라고요? 처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거실에 40대 남자가 처참한 꼴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꼭 몇 달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럼 이 상처는 뭐예요? 처제가 팔을 걷어 보였어요.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죠.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선명하고 일정한 색깔, 분장까지 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맹세코. 남자가 절규했지만 장모가 나서서 더 큰 목소리를 냈죠. 맹세는 무슨? 우리 딸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이 술 먹고 때린 거 아니야? 전 술도 안 마십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때 장인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치매 환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 알아요? 폭행 고소장이야. 우리 딸이 이미 다 작성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아니에요. 안 되긴 왜 안 돼? 당신이 때렸잖아. 원래 때린 놈은 모르는 거야. 그때 처제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부터 들어봐요.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때리고 용서해줘.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그건 문맥을 잘라서 만든 거잖아요. 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남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현수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야, 저거 완전히 조작된 녹음이야. 딱 봐도 편집한 것 같은데. 그 순간 장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부모님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아들이 여자 폭행범으로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저희 부모님까진 제발. 그리고 최 선생도 지금 승진 심사 중이시죠? 이런 일 터지면 참. 남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아니, 원하는 게 얼마를 원하세요? 원하는 질문이 나왔는지 처제가 가족들을 번갈아 보더니 씩 웃었어요.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일단 합의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그럼 경찰서 갈까? 기자들한테 연락하고? 대기업 임원 아들 연인 폭행 혐의. 야, 좋은 기사거리네. 일면에 들어가기 딱 좋겠는데? 그리고 당신 집 돈 많잖아. 옆에서 장인까지 거들며 압박을 시작했죠. 우리 조카가 변호사야.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재판에 가면 최 선생이 100% 져요. 하지만 전 정말 안 때렸는데. 정말 아닌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근데 우린 멍자국도 있고 녹음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요? 기다렸다는 듯 장모가 나섰어요. 나야. 내가 그날 봤지. 최 선생이 우리 딸 팔 잡고 흔들다가 때리는 거. 그건 대화하려고. 됐고,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 돈 준비하세요. 아니면 우리도 갈 때까지 갈 거니까.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건 너무 억울해요. 전 그저 미선 씨랑 진지하게 만나면서 결혼까지. 처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꼭 아내가 떠나던 날과 같은 느낌이었죠. 저기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집어치우시고요. 돈이나 잘 준비하세요. 남자가 힘없이 걸어나갔어요. 대문을 나서면서 혼잣말했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부모님한테 면목 없이 그걸 다 어떻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확히 제가 당했던 그 수법이었죠. 아니, 더 악랄했어요. 대문이 닫히자 처가 식구들이 크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딸 연기 끝내주네. 잘했다. 5천만 원이면 이번 달 빚 갚고도 남겠다. 아니야, 1억은 받아내야지. 제 부모님이 돈이 진짜 많거든. 완전 알부자야. 온몸이 떨렸어요. 현수가 제 팔을 잡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죠. 다 녹화했어. 이거면 충분할 것 같다. 바로 경찰서부터 가자.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막아야 할 전문 사기꾼들이라고요. 더는 그들에게 미끼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는 너무 달랐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입증이 어려워요. 가정사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관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현수가 바로 나섰어요. 전 방송사 PD입니다. 이 사건 저희가 취재하고 있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그것도 방송에 함께 내보낼 겁니다. 피해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그제야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결국 현수의 조언대로 현수가 맡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준호야, 용기 내. 이런 피해자가 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봤잖아. 근데 방송에 나가면 얼굴 모자이크 할 거야. 걱정 마. 방송 제작진과 경찰이 함께 처가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죠.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장모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여유를 찾으며 말했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기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장모님, 아니 사기꾼 아줌마, 이제 연기 그만하셔도 돼요. 박서방? 누가 당신 사위예요? 전 당신들의 피해자입니다. 장인어른도 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절 보더니 바로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장인어른, 어제 룸사롱에서 재밌게 노셨죠? 제가 준 정장 입고 비싼 시계도 차고. 순간 장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화투도 잘 치시던데요. 어쩐지 통장 찾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아내가 나왔어요. 아니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정미연 씨, 명품백 환불한 돈 잘 쓰셨어요?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그 말에 아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들이 10년 동안 해온 짓. 몇 명을 망가뜨렸는지, 얼마를 뜯어냈는지. 처제도 나와서 으름장을 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더 많은 패를 쥐고 있었죠. 박준호 씨,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제의 말을 잘랐어요. 아, 여긴 가짜 서류 만드는 전문이시지? 뭐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남자분한테도 똑같은 수법 쓰시던데. 폭력? 다 연기잖아요. 그 멍자국도 분장이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속을 줄 알았어요? 순진하네. 처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때 경찰이 금고에서 서류 봉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봐주세요. 집안에 위조 문서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수가 카메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사랑 같은 건 없었다고. 근데 난 최소한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게 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장모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합의하에. 합의요? 치매 연기하고 서류 위조하고 보험 사기 치려고 한 게 합의입니까? 제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장인이 그놈 완전히 속았다면서 웃는 음성이 퍼졌죠. 이것도 합의냐고요? 말해봐요! 이게 합의냐고! 온 가족이 말을 잃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10년 동안 난 부모님 병간호하면서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그게 저와 당신들의 차이입니다. 이제 법이 심판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모두 연행됐어요. 그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고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죠.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은 컸어요. 독신 남성만 노린 결혼 사기단이란 제목으로 전파를 탔죠. 아내 가족은 모두 구속됐어요. 얼마 뒤 법정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사기꾼일 뿐이었죠. 검사가 피해 규모를 발표했어요. 피해자 13명, 총 피해액 27억 원,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법정에서조차 반성을 모르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전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 네가 더 적극적이었잖아. 명품백 사달라고 한 것도 너고. 장모가 받아쳤어요. 그러자 처제까지 나섰어요. 전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진짜 실행한 건 언니랑 엄마가 한 거예요. 야, 너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류 위조를 했겠냐? 장인도 빠지지 않았어요. 난 치매 환자 연기만 했을 뿐이야. 돈은 너희들이 다 가져갔잖아. 아빠 룸사롱 갈 돈은 어디서 났는데요? 가족이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죠. 저는 피해자 진술을 할 차례가 왔을 때 일어서서 차분히 이야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들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신혼여행과 결혼비용 4천만 원, 명품 선물과 현금으로 3천만 원, 장인 요양비 명목으로 뜯긴 돈 1,800만 원. 하지만 진짜 이런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사랑이란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아내가 고개를 떨궜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쁜 저 모습을. 가족이라면서요. 서로 아낀다면서요. 형량 줄이려고 서로를 팔아넘기는 게 가족입니까? 장모가 입을 열려 있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정미연 씨, 당신이 저한테 그랬죠? 당신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당신네 가족이야말로 서로를 이용할 뿐이었네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실형을 받았어요. 다행히 민사재판에서 제가 잃은 돈의 7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압류된 그들의 재산을 나눠서요. 다 회수하진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게 된 것, 전 그게 진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공판에서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날 이용했잖아. 외로워서 나한테 매달렸으면서. 저는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내 가족이라고 품으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ATM기로만 봤지. 근데 그게 지금 다 무슨 소용이야. 당신들은 가족도 아니고 그냥 공범으로 엮였을 뿐인데. 진짜 외로운 건 앞으로 당신일 거야. 그렇게 재판은 끝났고 그들은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전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죠. 현수는 이 사건으로 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된 제가 안쓰러운지 계속 저를 챙겨줍니다. 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사람 좀 소개시켜줄게. 내 후배인데 괜찮은 애야. 됐어. 난 이제 혼자가 편해. 만나보기라도 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사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아내가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꿈. 깨면 식은땀이 흐르죠.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상처는 아물었고 전체 일상을 되찾았으니까요. 문득 이 일을 정리하면서 부모님이 저를 도와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네가 정직하게 살아서 다행이다. 비록 속았지만 넌 진심이었잖니. 제가 아는 부모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제가 용기를 낸 것도 마지막에 제 선택까지 모두 잘했다고 해주실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진심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진짜였고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이 일로 더 단단해졌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저처럼 순진하게 당하는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에요.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참고 침묵하면 그들만 좋은 일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종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